안녕하십니까, 김현규입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이동통신공학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한 학기 동안 배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번 주부터 챕터 1을 시작으로 모바일 컴퓨팅 과목의 이동통신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1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동통신에 대한 역사, 통신의 유선통신의 발전과 무선통신의 발전 관련 부분을 좀 다루고요. 그 다음에 어떤 통신을 하는 신호의 표현 방식, 아날로그 디지털의 표현 방식과 시간 영역, 주파수 영역, 그리고 주파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파수 스펙트럼과 어떤 대역폭에 대한 의미를 좀 알아보고요. 또 이러한 주파수를 베이스로 한 신호의 강도를 표현하는 데시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데시벨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겠습니다. 또 세 번째 그 파트에서는 정보의 표현과 전송 파트로서 정보와 정보량 관련된 사항, 신호를 어떻게 전송하는지, 그리고 정보를 전송하는 매체, 전송 손상과 신호의 성능, 그 다음에 통신 시스템의 채널 용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파트인 디지털 신호의 전송 파트에서는 디지털 통신의 기본 블록도 디지털 통신 기술, 다중 접속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파트로 통신의 개념과 역사인데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무슨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과학책을 봤으면은 기본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매체는 어떤 소리나 어떤 모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및 전 세계에서 사용됐던 방식은 소리를 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있었고, 파발마나 봉화, 아니면은 어떤 램프를 이용을 해서 먼 거리에 있는 누군가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또 그러한 정보에 대한 어떤 협약에 의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정보를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보통 전송을 하는 그러한 어떤 속도는 소리인 경우는 340m/s, 빛의 속도는 30만 m/s의 속도로서 전송이 되었고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직접 가는 것이 아닌 말이나 자동차 등 이런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실질적으로는 어떤 정보를 전송하는 속도가 좀 때에 따라서 달라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표에서 보면은 결국 유무선 통신의 역사를 한 장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통신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전자장비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전자장비를 이용한 통신의 역사를 좀 나타내고 있는 어떤 도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07년 가장 중요한 삼극 진공관이 이제 발명됨으로써 진공관을 이용한 통신 어떤 장치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21년
미국 디트로이트 경찰국의 순찰차 이동 라디오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빠른 시점이죠. 1938년에는 드디어 상업 텔레비전 방송이 전파를 타고 시작이 되었고요. 1943년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레이더 마이크로웨이브가 이제 개발이 돼서 군통신에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되는 통신 방식으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1957년에는 최초의 위성 통신을 통신위성을 발사하고 시작이 되었고요. 1960년도에는 벨 연구소에서 이동통신 시스템의 어떤 개념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5년에는 상업 위성통신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주로 미국 쪽에서는 모토로라가 메인으로 이 위성통신의 개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성과를 계속 거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83년에 결국 벨 연구소의 이동통신 개념이 이제 기술 상용화가 되었고요.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로 모토로라가 전 세계 최초 휴대폰을 또 개발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1991년에는 디지털 휴대전화가 이 서비스가 시작되었고요. 1996년에 드디어 한국이 세계 최초의 CDMA 상용화 서비스를 개시를 했습니다. 즉,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핸드폰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제 퀄컴과 같이 협력을 해서 그 CDMA 시스템이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한국 최초의 DMB 방송이 시작되었고요. 여러분 이 DMB를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핸드폰이나 어떠한 전자기기로서 TV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방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WCDMA 즉으로 그 다음에 와이브로 서비스가 상용화되어서 데이터를 이용한 어떤 동영상을 핸드폰이나 각종 기기들로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8년에 세계 첫 LTE 상용 서비스가 스웨덴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세계 최초 차세대 4G 모바일 폰이 대만에서 발표가 됐고요. 2019년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상용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결국은 전자기기를 활용한 어떠한 이동통신 시스템의 발달의 역사가 거의 이제 100년 정도의 역사, 100년이 넘게 역사를 가지고 발전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신호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는 정보, 데이터, 시그널 이란 말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라고 일단 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좀 해보면 어떤 의미를 지니는 내용입니다. 즉 데이터에 실려질 의미죠. 데이터는 데이터 자체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가 정보가 될 때는 강력한 힘을 가지는 그러한 표현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데이터는 정보가 어떠한 형식이든 간에 형식적이고 공식적으로 표현된 형태입니다. 즉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 그 안에 정보를 실어서 이제 보내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그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제 시그널이라는 것은 통신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통신수단에 적합하도록 구현된 정보를 약속된 변환 과정을 통해 전류나 전자기파 형태의 에너지 흐름으로 변환시키는 것. 즉 여러분이 한 장소에서
A라는 장소에서 B 장소로 전송을 하게 될 때는 이 시그널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 시그널을 이용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데이터 전송을 더 멀리 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그널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정보는 데이터를 전송할 때 보내지는데 신호에 의해서 전송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은 그러한 도식적인 표현이 이 그림에 나타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신호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신호는 맨 처음에 샤논이라는 사람이 통신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정보와 신호의 전송 모델로서 좀 더 디테일하고 현대화된 방법으로 그런 신호의 전송 모델이, 통신 모델이 이제 변경이 되었는데요. 샤논의 통신 모델을 1차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이제 보내는 정보가 있고 받는 정보가 있습니다. 결국 A라는 사람이거나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이제 내용이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결국 A라는 장소에서 B로 가려면 한쪽은 송신기가 있어야 되고요, 한쪽은 수신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간에 결국 통신로라는 어떤 신호를 전송하는 매개체를 통하여서 두 개의 위치가 연결이 돼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샤논의 통신 모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송 과정에 있어서 잡음이라는 노이즈가 통신로에서 들어감으로써 원래 보내는 메시지의 어떤 정보들이 받는 쪽에서 왜곡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샤논의 통신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좀 더 현대화시켜서 변한 정보와 신호의 전송 모델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내는 정보와 그 다음에 수신되는 정보는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샤넨 모델에서는 송신기와 수신기를 통해서 통신로를 거쳐서 전송이 됐는데요. 현대화된 어떤 통신 방식에 있어서는 특정 신호를 이용을 해서 잡음원이 적어지고 그리고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어떤 특징을 가지도록 만든 그러한 모델들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보내고 신호를 다시 해석해서 정보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호를 보낼 때는 기본적으로 전송 신호라는 것이 있게 되고요. 결국은 전송 매체, 유선이든 무선이든 다양한 매체 방식을 통해서 결국은 정보들이 전달되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호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두 가지 방식. 결국은 현상 세계에서는 이 두 가지 신호 해석으로만 이제 표현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아날로그 시그널과 디지털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날로그 시그널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의 음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레코드판, 음반의 소리, 이런 것들이 다 아날로그입니다. 즉 어떤 연속성을 가지는
그러한 시그널이다. 그래서 continuous의 의미가 있고요. 결국 이 그림이 아날로그적인 어떤 그래프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에 따라서 부드러운 곡선으로 표현이 되는 그러한 신호이죠. 즉 사인파, 코사인파의 어떤 조합으로 결국은 만들어지는 그러한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자연현상에서 생기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야기했듯이 음성, 동영상, 온도계, 압력계로부터 얻어지는 정보, 레코드 음반, 이런 것들의 어떠한 대표적인 표현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디지털 시그널이라는 것은 디스크리트라는 의미의 언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디지트. 여러분이 디지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이진수, 8진수, 16진수의 어떤 표현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날로그 신호와 비교해서 그래프를 볼 때 굉장히 딱딱하죠. 각이 딱딱 맞춰져 있고 뭔가 숫자로서 표현하기가 쉬운 형태의 그래프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디지털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 신호가 아닌 약간 인공적인 느낌의 어떤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문자, 정수형 변수, 이런 데이터를 표현할 때 주로 쓰고요. 단위는 비트, 바이트, 워드 형태로서 어떤 데이터를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 어떤 신호의 표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알아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시그널은 여러분이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사인파, 코사인파 형태의 어떤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요거는 각도에 따른 어떤 진폭의 크기를 나타내는 형태로 표현된 것이 오른쪽에 있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XY 좌표축을 기준으로 크기에 따른 어떤 각도 변화, 이 표현으로 나타낸 그래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왼쪽에 있는 그림을 오른쪽 각도에 따른 표현으로 변경을 한다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인파, 코사인파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왼쪽은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맥시멈 크기가 유지되면서 각도에 따라서 어떤 값들이 좌표값이 변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아날로그 신호에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기본적인 어떤 표현을 살펴보면요. 이제 마루, 파장, 진폭, 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신 내용일 것 같은데요. 마루라는 것은 최대값, 플러스의 최대값을 마루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최대값을 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루와 골의 절대값은 같게 되겠죠. 두 번째 파장입니다. 파장은 마루, 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즉, 한 주기에 관련된 특성을 가지는 것을 파장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살펴보면은 360도의 어떤 사이클을 가지도록 만들어진 그 주기가 파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0에서 마루나 골까지, 즉 플러스 쪽으로 볼 때는 마루까지이고 마이너스 쪽으로 볼 때는 골까지가 결국 진폭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주기는 한 번의 진동에 소요되는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파장하고 주기랑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표현한 내용인데요. 빨리 읽어보고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폭은 신호의 크기, 마루와 골까지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영어로 maximum amplitude, minimum amplitude로 표현할 수 있고요. 가장 큰 값을 가지는 곳, 가장 적은 값을 가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진폭은 대부분 전압, 전류, 와트의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주기와 주파수의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주기는 신호가 한 사이클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즉, 여러분 사인파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되는 것이죠. 단위는 세컨드, 밀리세컨드, 시간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고요. 주파수는 1초 동안 진동한 횟수입니다. 즉, 이러한 어떤 주기가 1초 동안 8번 반복을 했다. 이러면은 8Hz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파수와 주기를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위는 헤르츠로 표시를 합니다. 킬로헤르츠, 메가헤르츠, 기가헤르츠, 테라헤르츠. 그래서 주파수와 주기를 좀 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나타내고 있는 장표인데요. 주파수는 주기분의 1입니다. 즉 F라는 주파수는 T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거를 T를 이쪽으로 넘기고 F를 이쪽으로 넘기면 T라는 것은 F분의 1로 또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1초에 한 번 진동을 했을 때는 1Hz가 되고요. 1초에 두 번 진동했을 때는 2Hz가 되고요. 1초에 200번이 진동이 됐다 그러면은 200Hz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표현하는 데 있어 여러분이 지금 기본적인 어떤 파형의 크기, 주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아날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결국은 또 위상이 어떤 아날로그 신호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시간 주기 0점에서 신호의 어느 위치가 어느 곳인지, 신호의 위치가 어느 곳인지를 표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단위는 각도나 레디안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즉, 여러분, 요 그래프를 보시면 맨 처음에 각도가 0도일 때 사인 보통 그냥 t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사인 t지만 이럴 경우에는 0일 때 0에서 시작하고 이런 평범한 사인파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위상의 변화 사인 여기서 4분의 1의 주기가 앞으로 시프트 됐죠. 그럴 경우에는 사인 0일 때 t가 0일 때는 1이 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t 플러스 90이 되겠죠. 이런 형태의 어떤 사인 함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상이 90도만큼 변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부터 시작을 해서 1로 끝나는 한 주기의 특성을 가지는 함수의 파형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180도
이동을 했을 때는 마이너스 1이 90도일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270도 위상이 변경이 됐을 때는 시간이 0일 때 결국 마이너스 1이라는 특징을 갖는 그러한 아날로그 신호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에서 아까 이제 파장이라는 부분과 여러분 그 주파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면 파장이라는 것은 마루에서 마루까지 거리나 골에서 골까지 거리입니다. 그래서 뭐 주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파장은 우리가 표현을 보통 람다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송 속도와 신호의 주기로 표현할 수 있고요. 파장이라는 것은 결국 전송 속도하고 주기를 곱한 값이 파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요거는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주기는 여러분 F분의 1이었죠. 주파수분의 1. 그래서 F분의 V. 결국 파장은 주파수분의 전파의 속도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파장은 작아지죠. 이게 커지면은 파장은 작아지는 거고요. 주파수가 낮을 때는 파장이 길어지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주파수는 음의 고조와 관계가 있는데 음이 높을수록 고주파이고 음이 낮을 때는 저주파인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진폭은 음의 세기와 관련이 있어서 큰 소리일수록 진폭이 크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지털 신호에 대한 표현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날로그 신호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주기와 주파수로서 표현이 됐습니다. 아날로그는. 그렇지만 디지털은 결국은 표현되는 방식이 컴퓨터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비트 또는 비트율로서 이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는 비트 구간, 뭐 비트율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비트 구간에 대해서 살펴보면 하나의 비트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시간. 결국 이 그림에서 볼 때 여러분이 한 개의 비트를 표현한 그런 그래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의 비트 구간. 두 번째는 요게 비트 구간이죠. 그 다음에 요게 비트 구간, 요게 비트 구간,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 비트율은 초당 보내어지는 비트의 숫자입니다. 여러분이 BPS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트 per second. 초당 비트가 몇 개냐. 초당 비트를 몇 개 보낼 것이냐. 그래서 뭐 8bps라고 하면은 초당 8개의 비트.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초에 이 8개의 비트가 전송이 됩니다. 즉 1, 0, 1, 1, 0, 0, 0, 1이라는 데이터가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디지털 신호는 되게 심플하죠? 어떻게 보면은. 즉 0과 1의 조합의 어떤 데이터가 무선이든 유선이든 다른 어떤 컴퓨터 장치에 날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디지털 신호가
어떠한 특징이 있길래 이제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디지털 신호가 그럼 무슨 장점이 있는 걸까요? 디지털 신호는 원래의 신호를 재생하는데 매우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데이터를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보내려고 할 때 지속적으로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송신, 즉 이게 이제 수신 측이라고 볼 때 이 데이터가 수신 측까지 가야 되는데요. 중간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신호들이 이렇게 왜곡이 일어납니다. 이럴 경우에 다시 신호를 복원을 할 때 이 디지털 신호 방식은 아주 우수하게 복원이 가능합니다. 즉 여러 가지 복원할 수 있는 기술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아날로그 신호보다는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어서 송신할 때의 데이터가 수신하는 곳까지 갈 때에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신호를 재생하는데 매우 용이한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신호의 왜곡이나 다른 신호로부터 받는 간섭이 상대적으로 아날로그보다는 강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보다는 안정적으로 신호 충실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송신할 때의 어떠한 데이터와 시그널들이 수신 쪽에서 거의 100% 재현이 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냐면요. 디지털 회로가 보다 더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하고 하드웨어로 구현하는데 용이하다는 얘기죠. 아날로그 회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 회로를 간단하게 이제 심플한 회로 설계를 해도 굉장히 복잡하게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한계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회로를 하는 것이 좀 더 심플하게 이제 구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는 재밍에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밍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통신에 있어서 타인의 사용자의 신호에 의도적으로 들어오거나 사용자의 신호에 방해하는 신호를 섞어놓는 것. 예를 들어서 혼선도 일종의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하여튼 통신의 재밍 특성에 굉장히 디지털은 강하다. 간섭이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데이터의 처리 및 저장이 쉽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잘못된 어떠한 신호를 복원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장점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신호가 장점만 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단점도 있습니다. 디지털 신호는 기본적으로 아날로그보다 기술적 복잡도가 크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집적 회로 같은 것들의 기술들이 이제 복잡하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기존의 어떠한 통신 회로용 어떤 기술적인 완성이 잘 되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칩으로 잘 나와 있다면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이 안 나와 있다면 상당히 그거를 구현하는 데 더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디지털 신호의 어떤 단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처리량이 또 굉장히 많은 특징이 있죠. 그리고 디지털 신호를 처리를 하려면 어떤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해야 되고 그러한 변환 과정에서 샘플링이라는 어떠한 방식이 적용돼야지만 신호를 안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물론 아날로그보다 훨씬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거죠. 그리고 동일한 정보를 가지는 신호에 있어서 아날로그 신호가 차지하는 대역폭보다 디지털 신호가 차지하는 대역폭이 훨씬 크다. 대역폭이 크다는 얘기면 그만큼 통신 속도도 빠르고 처리할 양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로드가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디지털 통신의 신호 처리에는 동기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즉,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데이터의 시작점을 맞추는 과정이죠. 즉, 어떤 데이터가 전송을 할 때, 나 여기 지금 이제 데이터 보낸다. 이러한 스타트 비트, 스타트 어떤 문구들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수신 측에서도 얘가 이제 진짜 뭔가를 보내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똑같은 한 개의 어떤 통신 시스템에서 여러 개의 채널을 쓸 때 각각의 채널을 핸들링하기 위해서는 이 동기화를 이루어야지만 정확한 데이터의 수신, 통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잡성이 디지털 신호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한 단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에 대한 좀 이해를 해야지 또 이동통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책으로는 이제 32페이지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의 어떤 신호 형태를 좀 살펴볼 건데요. 자, 보시죠. 자, 5라는 크기를 가진 값이 그냥 스칼라 값으로 일정하게 그냥 쭉 유지됐습니다. 1초 동안 유지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파형은 주파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네. 주파수가 0입니다. F가 0이죠. 주기가 없죠. 그죠? 주파수가 0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파수에 해당하는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쪽은 다 주파수 축입니다. X축은. Y는 앰플리튜드, 즉 진폭의 어떤 축입니다. 그렇다면 주파수가 0인 지점에 크기가 5인 값이 이렇게 표시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왼쪽에 시간 대역의 어떤 신호 형태라면 오른쪽은 주파수로서 어떤 대역의 신호 형태를 표시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볼까요? 주파수가 8Hz. 주파수가 8Hz라는 거는 1초에 8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인파가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 맞네요. 8Hz인데요. 이 신호를 주파수 축과 진폭으로 나타내면 8Hz 영역에서 5만큼의 크기를 가진 막대 기둥이 보이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파수와 진폭의 크기를 시간축에 따른 진폭의 크기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조금 더 이러한 방식을 신호의 합성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보면은 맨 아래쪽부터 보시죠. 10의 크기를 갖는 어떤 파형이 주파수가 0인 파형인 10의 크기를 갖습니다. 그러면 주파수에서 표현을 하면 0주파수 0Hz에서 10의 값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1초 동안 1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Hz의 특성을 갖는 주파수가 7의 크기를 가지고 있을 때 6Hz일 때 7값에
어떤 크기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어떤 신호를 합성을 해버리면요, 10의 크기만큼 그대로 올라가서 이 사인파 함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수식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7 sin t 뭐 wt라고 하고요, 플러스 10이 되는 거죠. 이런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두 개를 합치면요. 그렇게 될 경우에 요거에 대한 주파수 스펙트럼으로 이 값을 나타내면 각각을 주파수 영역에서 나타낸 값을 표시를 하면 결국 두 개 신호의 합성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좀 더 복잡한 신호인데요. 주파수가 7, 5, 3, F 이 신호를 각각 주파수에 따른 크기 포인트로서 나타낸 그림이고요. 이것을 전부 더하면 신호의 합성이죠. 결국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즉 주파수 대 어떤 크기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내고요. 신호의 파형은 이 4개의 신호를 합친 형태의 그래프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맨 처음 시작은 똑같이 전부 다 0이니까 0으로 시작되죠. 이 포인트에서는 보세요, 여러분. 가장 높은 값들이 큰 플러스 값들이 더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높게 올라가고요. 이 포인트에서 보면은 두 개의 신호는 마이너스를 갖고 두 개의 신호는 플러스를 갖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떨어져서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시간에 따른 파형은 이렇게 나타나지만 주파수에 따른 파형은 이렇게 나타남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어떤 시간에 대한 주파수 함수를 주파수에 대한 크기의 함수로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변환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파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부분, 크기와 주파수로 표현하는 주파수 스펙트럼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계속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를 이제 주파수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주파수 영역에서 신호를 구성하는 주파수 성분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즉,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파수를 쭉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0부터 이 크기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그래프는 1000Hz부터 5000Hz까지의 어떠한 값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그래프를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대역폭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밴드위스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즉, 요 대역폭 안에서 대부분 신호가 이 대역폭을 통과할 수 있다, 못한다, 그런 것들을 필터 설계한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주파수 스펙트럼은 5000부터 1000까지, 5000에서 1000을 빼면 약 4000Hz가 되죠. 4000Hz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 이 특성을 갖는 주파수 스펙트럼은 5000Hz에서 4000Hz 사이에 있는 4000Hz 영역의 값들만 어떤 통과를 하거나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역폭은 최고의 주파수와 최저의 주파수의 차로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주파수 대역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통신으로 실생활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죠. 이런 장치들이 이런 주파수 대역 폭 안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FM 라디오 방송은 우리나라에서 88부터 108MHz 사이에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79나 108MHz 넘어서 라디오를 주파수를 잡으려고 한다면 잡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 사이에서만 라디오를 들을 수가, FM 라디오를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30kHz에서 1700kHz 사이는 아날로그 모듈레이션 라디오 방송, AM 라디오 방송이 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 같은 경우는 824부터 894MHz 이 사이에 전파를 이용하게끔 돼 있고요. 주파수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와이브로라는 이제 이동통신 하나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브로라는 거는 2.5하고 3.5GHz를 사용을 했었고요. 와이파이는 2.4GHz 영역, 블루투스도 2.4GHz 영역을 주파수 영역을 사용해서 통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면 국내 TV 채널의 대역 및 주파수 대역폭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VHF 영역이 이제 비디오 관련된 TV 관련된 대역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4에서 216MHz 사이에 어떠한 방송 채널에 대한 주파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54에서 72MHz는 TV, 76에서 88도 어떤 TV 채널이고요. FM 방송이 88에서 108MHz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UHF랑 S밴드라고 하는 위성 관련된 그러한 영역이 있는데요. TV 같은 경우도 174에서 216 영역을 사용하고 위성 어떤 디지털 오디오 브로드캐스팅, 그러니까 디지털 위성 TV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74에서 216MHz 사이를 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할당,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INSM이라는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Band라고 해서 산업용, 과학용, 의학용으로 이용되는 주파수로요. 이 부분의 영역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900MHz부터 6GHz 사이에 주파수 영역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호의 강도의 표현인 데시벨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시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음이 크게 났을 때 몇 데시벨이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호의 강도 측정을 위한 단위로 dB라고 쓰고 있고요. 비교되는 두 신호 간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데시벨의 정의는 1데시벨은 10 곱하기 로그 10의 P1, P2입니다. P1, P2는 신호의 에너지 강도, 즉 입력 신호 대비 어떤 출력 신호 비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비교, 상대적인 어떤 신호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실제 기준 어떤 소리보다 10,000배 소리가 커졌을 경우에 요 수식에 대비를 해보면 1분의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될 수 있죠. 이거는 10의 4승이죠. 10의 4승이다 보니까 10로그 지워지고 4승이 이쪽으로 내려가서 곱해지면 4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40배가 커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dB를 사용하는 용이점은 간단한 연산, 시스템의 특성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뭐 청각적으로는 실제로는 10,000배 커졌지만 청각적으로 한 40배 커진다. 어떻게 보면 10,000배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40배 커졌다가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런 데시벨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소리들이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건데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 0dB, 나뭇잎 스치는 소리 10dB, 방송국 스튜디오가 20dB, 밤중에 침실이 30dB, 조용한 거실이 40dB, 교실 사무실이 50dB, 보통의 1m 대야가 60dB, 자동차 실내 소음 70dB, 대도시 소음이 80dB, 그 다음에 대형 트럭 굴착기 90dB, 고함 100dB, 공사장 소음 110, 제트기 이륙 120. 그래서 대부분 한 80dB 이상 되면은 상당히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고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호의 강도를 좀 더 다각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신호의 상대적인 크기로서 입력 신호에 대한 출력 신호의 어떤 크기를 표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호의 크기에 대한 공식을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요거는 상대적으로 파워에 대한 크기를 나타냅니다. 10로그 파워 0 분의 파워 1. 그 dB, 전압에 대한 거는 20로그 V0 분의 V1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FT가 0.1V에서 GT가 5V 출력을 얻었다. 그럴 경우에 어떤 상대적 신호 크기를 나타낼 때는 요 수식에다 집어넣게 됩니다. 전압에 대한 관계식이니까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20 로그 0.1분의 5는 34 dB가 됩니다. 그래서 34 dB가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심플하게 생각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P1은 뭐죠? V I죠? P2도 P0는 V I 0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V0는 I는 R분의 V0죠. 그죠? 요거도 마찬가지로 V1은 R분의 V1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어떤 저항값이 변화됐 이 수식에 집어넣어 보면 P1, P0에 집어넣어 보면 결국 R 값은 없어지고요.
V0, V1의 어떤 제곱 형태가 나타나서 이 제곱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됨으로써 26구 V0, V1이 됩니다. 그래서 전압에 대한 거는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결국 이런 수식으로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시로서 5V가 입력이 돼서 0.1V가 출력이 됐을 때는 이 수식에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34dB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감소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데시벨의 어떤 수식을 보고서 신호의 강도로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신호의 dB 값이 증폭 등으로 늘어나면 양수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신호의 dB 값이 감쇄로 줄어들 경우에는 음수값으로 표현이 되고 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양수일 때는 이득이죠. 두 신호의 값이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0으로 표현이 됩니다. 당연하겠죠. 이게 같은 값이면 로그 1이 되니까 이게 0입니다. 그래서 증폭도 없고 손실도 없고 이득이 없는 상태가 두 신호의 입출력이 같을 때입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특수한 경우를 좀 나타내고 있는 부분인데요. 데시벨, 전력값이 2배가 될 때, 즉 10 로그 2 곱하기 P0 P1, 요게 이제 1이 되죠. 그럴 경우에는 3dB이 됩니다. 전력값이 2배일 경우에는 3dB. 마찬가지로 수식을 계산하면 전력값이 2분의 1이 될 때, 2분의 1이 될 때는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니까요. 마이너스 1이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dB이 됩니다. 이때는 전력값이 2분의 1이 됩니다. 6dB, 마찬가지로 6dB일 땐 전압값이 2배가 되고요. 마이너스 6dB일 땐 전압값이 2분의 1배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뭔가를 해석을 할 때 0.5벤이 3dB일 때는 기본적으로 2배, 전력값이 2배고 마이너스 3dB일 경우에는 전력값이 2분의 1이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기존의 공식, 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데시벨 공식을 이용을 하면 마찬가지로 그 역으로 P0, P1에 대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P1으로 유도를 하면 이런 식의 값이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입력 소스 파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쉽게 출력 파워를 알고 데시벨을 알면 구할 수 있고요. 전압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력되는 소스 전압을 구할 때 출력되는 전압과 데시벨 값을 알면은 또 입력되는 전압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신호의 강도로서 이제 낮은 신호를 또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낮은 신호는 dBm이라고 하고요. 1mW에 대한 신호의 크기 표현입니다. 우리가 dB일 때는 그냥 1mW는 아니었죠. 그리고 높은 신호 레벨 dBW의 단위로는 1W에 대한 어떤 신호의 크기 표현으로 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압은 1V에 대한 값으로는 dBV가 또 사용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신호에 대한 절대 강도를 이걸로 또 표현을 할 수 있고 신호에 대한 절대 강도는 와트와 밀리와트에 대한 데시벨로 표현을 하는데요. 즉 dBm은 1mW에 대한 어떤 파워에 관련된 값을 표현하고 있고요. dBw는
1W에 대한 어떤 출력 파워에 대한 어떤 비율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dBm 변환표를 살펴보면 0.1mW는 dBm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10dBm이 됩니다. 그리고 1mW는 0dBm이 되고요. 1W는 30dBm. 왜냐면 이거를 여러분 dBm의 비율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요것이 10의 마이너스 3승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되고요. 1000W는 dBm으로 표현하면 60dBm. 1mW분의 1000W가 되니까 10의 6승이 되겠죠. 결국은. 그래서 로그 10이 없어지고 6이 앞으로 빠져나와서 곱하기 10이 되니까 60dBm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dBm은 dB를 또 사용하는 이유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어떤 신호의 강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큰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보시면 1mW는 0dBm입니다. 1mW는 다시 와트, 미리와트가 아니라 와트를 표현하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0dBW가 됩니다. 1W는 0 dBW가 되죠. 데시벨 와트가 되죠. 근데 요거는 다시 10의 3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dB 미리로 또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리와트와 와트의 어떤 법칙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법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데시벨끼리 더하면 데시벨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능하고 dBm 플러스 마이너스 dB가 될 경우에는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dBm으로 표현해 주면 되고요. A dBm 마이너스 B dBm을 할 경우에는 A 마이너스 B dB가 된다. 요거는 여러분이 수식을 넣어서 유도를 해보면 전부 맞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가 4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책에 있는 예제입니다. 10, 11, 12, 13인데 잠깐만 푸는 방식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A가 40dBm, 신호 B가 2dBW일 때 신호 B에 대한 A의 강도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결국 A-B 형태가 됩니다. 즉 신호 A가 40dBm 마이너스 2dBW니까요. 결국은 그냥 사친연사 40 마이너스 22dBW가 되니까 38dBW가 될 것입니다. 자, 다음에 200mW를 dBm으로 나타내면 dBm은 10 곱하기 로그 1mW분의 파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워를 20mW를 넣어주면 여러분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곱하기 로그 200 이렇게 나타나겠죠. 다음에 신호값이 8.2V를 dBV로 나타내시오. dBV는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20로그 V0 분의 V1. V0가 1이죠. V1이 8.2고요. 그러면 로그 8.2만 계산하면 여러분이 구할 수 있고요. 예제 13. 오디오 앰프 출력이 7dBW면 그 전력값은 P1은 P0 곱하기 10의 dB 밸류 값 나누기 10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P0가
7이니까 앰프의 출력이 7이죠. 7dBW. 그러면 P0가 1일 때 결국 여기에 7dBW를 집어넣으면 P1의 값을 여러분이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요 데시벨 단위로서 손쉽게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dB의 단위, 두 신호의 전력, 전압의 어떤 비를 빠르게 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10dB라는 얘기는 증가했다는 얘기는 10배가 증가했다라는 얘기고요. 3dB라는 거는 2배 증가. 마이너스 10dB는 10분의 1 감소, 마이너스 3dB는 2분의 1 감소. 아까도 여러분이 마이너스 3dB, 1대, 2분의 1 감소했고, 3dB일 때 2배가 증가했다라는 건 여러분이 이미 수식을 정리하면서 알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13dB의 이득이 있다라는 얘기는 10dB 플러스 3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10배와 3배, 즉 2개를 곱하면 20배의 전력비가 증가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고요. 36dB일 경우에는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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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이니까 2배, 2배. 그래서 이걸 전부 곱하면 4000배의 전력비를 가집니다. 4000배가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7dB의 이득은 10-3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과 2분의 1의 곱으로 5배의 전력비로 감소됐다. 증가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존 어떤 입력, 전압이나 그 파워에 비해서 몇 데시벨이 증가했다 그러면은 얼마만큼 몇 배가 증가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쉽게 여러분이 파악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전압의 경우를 살펴보면 20dB가 증가했다 그러면 10배가 증가한 거고요. 즉 전압의 경우는 수식이 20 로그 V0 V1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 와트 이 1대랑은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파워일 경우랑은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20dB이면 10배 증가, 6dB이면 2배 증가, 마이너스 20은 10분의 1 감소, 마이너스 6은 2분의 1 감소. 그래서 46dB일 경우 20 플러스 6 전압의 경우를 물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득 20이니까 3개를 곱하면 200배의 전압비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이득이 있는 거고요. 34dB는 20 플러스 마이너스 6이니까 결국 10 곱하기 2분의 1이 되니까 결국 50배의 전압 이득이 나타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무적으로 많이 여러분이 활용을 데시벨을 이용을 해서 어떤 증폭값에 대한 차이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